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흥선대원군 10년이 흘러가면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고종이 어렸을 때 12살 때 왕이 올랐잖아요. 아니 그 12살 때 왕이 오르잖아요. 그 역할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한 10년이 흘렀으면 20대 아니야. 20대면 여러분 왕을 하고도 남죠. 명분이 없는 거예요. 흥선대원 더 이상.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 시대는 끝나고 그의 아들 고종이 드디어 왕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고종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고종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종 시대가 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크게 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 통상수교 거부였잖아요. 흥선대원군 때는. 그죠? 그런데 통상수교 거부가 아니라 이제는 통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통상개화파라고 합니다. 통상개화파. 이 통상개화파들이 성장을 해요. 통상개화파들이 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이 통상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박규수입니다. 박규수. 이 박규수와 같은 통상개화파들, 이제 우리가 이 외국과 싸울 게 아니라 그들의 문물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이 통상개화파가 성장을 해요. 하는데 일본이 이때 사고를 하나 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운요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운요호 사건. 자, 운요호 사건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75년도 1875년도에 벌어진 그런 사건이에요. 이 운요호 사건은 이 운요호 사건 여러분 일본이에요. 이건 일본입니다. 이건 일본. 일본이 역시 강화도에 와가지고 우리랑 통상하자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저 앞에 있었던 미국이나 저 프랑스나 미국하고 똑같이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고종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아버지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추진하고 싶었던 것이고, 게다가 박규수와 같은 통상개화파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했어. 아버지가 통상수교 거부했다면 나는 이제 통상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고종 시대는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플러스 통상개화파 성장, 운요호 사건 플러스해서 드디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1876년도에 체결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나라 한국식 한번 찾아보세요.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뭐 속옷까지 한국식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한복을 입었고 상투를 들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쪽을 줬고 뭐 다 했잖아. 그 모습이 거의 한 몇백 년, 한 1000년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 하나도 없음. 언제부터였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언제가 바로 1876년.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문을 열면서 외국 문물이 들어왔고 그 외국 문물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세상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사의 시작을 우리는 강화도 조약이다. 1876년, 지금하고 비교하면 한 150년 정도? 예, 150년 정도 역사밖에 안 돼요. 근대사는 이렇게 짧아요. 예, 150여 년 전부터 출발했던 근대사. 그 출발은 바로 강화도 조약에서 출발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강화도 조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화도 조약인 여러분들, 자, 갑니다. 짠. 이 강화도 조약 역사의 의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러니까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국가 대 국가가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한테 4대 외교했잖아요. 모시고 섬기는 대상이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근대적 조약은 동일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가는 것.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어쨌건 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게 강화도 조약인데, 그래서 이제 문을 엽니다. 예, 개항장. 개항. 어디? 부산. 그렇지. 일본에서 물건 가져올 때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원산. 원산도 역시 배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산, 원산, 인천이 이제 개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대 국가의 평등한 어떤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 강화도 조약은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별로 일본을 무시했고 일본은 어떻게든 우위에 두는 그런 전략을 취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는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떤 내용이 있길래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요. 해안 측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해안 측량권. 우리 모른다고 자꾸 이런 거 막 집어넣었어. 네, 우리는 지금 거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니까 당한 거야. 해안 측량권 뭐냐면 우리나라 해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겠다는 거예요. 와우!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죠. 아니, 우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쟤들 마음대로 와가지고 해안을 측량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영사재판권. 이 영사재판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치외법권. 치외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려운 용어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그 미 대사관,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이 지역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 치외법권, 영사재판권이라는 게 적용되는 거는 지금은 그 나라 해당 대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뭘 하자 그런 거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인들, 일반인들까지도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상인이 부산에 왔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땡깡을 부리고 그냥 막 패. 뭐야 얘. 벌 줘야지. 그런데 그 땡깡을 폈던 그 상인을, 일본 상인을 데려와서 우리나라 법으로 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본 영사가 일본법에 의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치외법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명백히 불평등한 조약으로 체결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통상계약법 박규수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누구다? 예, 그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라는 분이에요. 최익현이라는 분입니다. 정말 이 최익현과 박규수는
정말 반대의 어떤 모습들, 정말 정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 최익현은요, 절대 반대예요. 외국과 통상수교하는 것도 반대요. 그리고 일본과 개항하는 것도 반대예요. 반면에 박규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 최익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최익현은 완전 선비, 유생, 흥선대원군 개혁 싫어! 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이 최익현이 반발했던 내용들 보면요. 이 호포법 완전히 반발하고요. 호포법 반발하고요. 네, 반대! 호포법 반대! 그 다음에 서원정리. 네, 이 서원정리. 지금 양반 선비들이 공부하는 기관을 네가 뭔데 없애? 라고 서원정리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반대 이런 모습들. 이렇게 이제 최익현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통상수교 거부. 네, 이 통상수교 거부에 대해서는 오케이.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익현은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또 반대예요. 또 반대. 네. 흥선대원군의 개혁도 반대. 그리고 강화도 조약도 반대. 심지어 여러분들 이때는요. 도끼를 들고 나와요. 도끼 들고 광화문 앞에 닦아가지고 개항할 거면 내 목을 먼저 쳐라. 라고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최익현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 사실은 여러분들 이 고종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최익현이에요. 최익현이 흥선대원군 물러나라 라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거거든요. 어찌 본다면 고종 정부의 탄생을 최익현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키운 자식이야. 내가 태어나게 했던 자식이야. 뭐라들 동정해요. 근데 최익현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일관성 있는 원칙이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종정부가 추진했던 이 강화도 조약도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강화도 조약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게 열린 문 같지만 이 작은 문 사이로 어마어마한 서양의 문물 세력들이 밀려 들어올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빠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 무엇보다도 이 박병선 박사님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분의 삶은 딱 하나였어요. 목표가 하나였어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심취요절을 찾아라. 그 찾는 과정에서 외교장과 교서를 발견하신 분입니다. 인생은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목표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살기 위해서 그저 일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만 국한될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한 번의 인생이고 딱 한 번의 젊음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고 박병선 박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 그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랑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제 바톤을 넘겨준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병선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바톤을 넘겨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